김정은의 최측근 최룡해가 돌연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급 인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북한은 오래 못 간다는 발언으로 숙청 위기에 몰린 그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고 북한 체제의 충격적인 내막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최룡해는 어떻게 탈북에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평양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당 중앙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걷는 출근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전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묘하게 조용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서에서 30년간 일한 과장급 간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고 저 역시 평생 당에 충성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나라를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사에 도착하자 군 차량과 보위부 검은 세단들이 평소보다 3배는 많았습니다. 동료들은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일정 전면 취소. 점심시간 선배 간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사람이 잘렸다. 오후 2시 문서 회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룡해 동지 관련 모든 문서 회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 같은 자리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최측근이었고 불과 한 달 전까지 TV에서 원수님. 바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며칠 후 보위부 통로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룡해 동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민들은 배급을 믿지 않습니다. 장마당을 믿습니다. 당을 믿지 않습니다. 달러를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체제는 오래 못 갑니다. 그 말은 왜곡되어 전달됐습니다. 최룡해가 북한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부정하는 말은 곧 반역입니다. 그날 밤 최룡해는 사라졌습니다. 신문에서 이름이 삭제됐고 방송 영상이 통편집됐고 과거 사진에서 얼굴이 지워졌습니다. 북한에서 진짜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 유품을 꺼냈습니다. 6.25 참전 훈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0년 20살에 조국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평생을 충성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천리마운동 시절 방직 공장에서 평생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뭡니까? 충성한 사람을 지우는 나라, 진실을 말한 사람을 제거하는 나라. 저는 훈장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입니까?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위험했습니다. 저 역시 최룡해 동지가 참석한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한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보위부가 조사를 시작하면 최룡해 라인으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26살 아들, 음악대학 다니는 23살 딸. 그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저희 탈북은 시작됐습니다. 최룡해 동지가 했던 그 말. 이렇게 가면 북한은 오래 못 간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룡해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더 살벌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6.25 참전 훈장과 낡은 일기장. 누렇게 바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이제 조국을 재건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군 복무를 마친 26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라. 부대에서 장교들은 뇌물 받고 군량미는 빼돌리고 저희는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 터졌고요. 아버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맞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음악대학 다니는 23살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쇼팽을 연습했더니 교수님이 부르주아 음악하지 마라. 원수님 찬양곡만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꿈을 꺾어야 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그날 밤 저녁상에는 강냉이밥뿐이었습니다. 쌀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배급도 절반만 나왔어요. 장마당에서 쌀 사야 하는데 1kg에 6,000원이래요. 제 월급이 1만 원입니다. 쌀 2kg 값도 안 됩니다. 아들이 강냉이밥을 입에 넣다 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소. 한국으로요. 그렇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요? 당신 형님들은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요. 부모님도 손주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 거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50년을 산 이 도시.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조국을 믿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당을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 세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손주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25년 1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장마당 좀 다녀와요. 설 차례상 준비해야 하는데 배급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당 간부가 장마당에 가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평양 통일거리 장마당. 새벽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로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다들 살기 위해 무엇이든 팔고 있었습니다. 쌀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쌀을 팔고 있었습니다. 쌀 얼마요? 1kg에 6,0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7,000원입니다. 제 월급이 1만 원인데 쌀 2kg이면 월급이 다 나갑니다. 달걀은요? 10개에 1만 5,000원입니다. 여러분, IMF 때보다 더 심합니다. 한 달 일해도 쌀 2kg, 달걀 10개도 못 삽니다. 옆에서 70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 간부 같은데 여기까지 오셨소? 배급이 안 나와서요. 나도 그렇소. 저는 6.25 때 태어났소. 전쟁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굶었소. 그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소.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 근데 지금은 희망도 없소. 할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으니까요. 장마당 안쪽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뭔가를 몰래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USB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젊은 간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야, 너 이거 걸리면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 알지? 그 청년이 저를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밥 먹으면서 이런 거 봐요. 처벌도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보기만 해도 정치범이래요. 이게 나라예요. 저는 이제 믿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장마당을 나오는데 또 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40대 아주머니가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두통약 있어요? 있습니다. 한 알에 500원입니다. 한국 약국에서는 공짜로 주는 두통약이 북한에서는 500원입니다. 밥 한 끼 값입니다. 감기약은요? 감기약은 한 통에 5,000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공짜로 받을 수 있다던 약이 이제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사회주의 무상의료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인가? 배급은 안 주고 시장에서 사 먹으라고 하면 이게 자본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왔나?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쌀 2kg을 건넸습니다. 이게 다예요? 월급이 다 나갔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설 차례상을 차려요. 고기도 없고 나물도 없고 미안하오. 이게 최선이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마당에서 본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룡의 동지가 했던 말.
인민들은 배급을 믿지 않고 장마당을 믿는다. 당을 믿지 않고 달러를 믿는다. 그 말은 100%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당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을 믿었습니다.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날, 제 동료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최룡해 라인 조사였습니다. 저도 과거 최룡해 동지가 참석한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할 게 있다. 아들과 딸이 긴장한 표情으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 북한을 떠날 거다. 뭐라고요? 한국으로 갈 거다. 목숨 걸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요? 친척들은요?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다.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도 무섭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게 더 무섭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 야산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와서 차례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효자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이 나라를 아들은 떠납니다. 하지만 손주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산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너는 당 간부가 됐으니 인민들 잘 먹여 살려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고 저 역시 쌀 한 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무능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국 무역 담당자를 통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평양 외곽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몇 명입니까? 넷입니다. 1인당 2,500달러입니다. 총 1만 달러. 저는 평생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외화벌이 과정에서 몰래 모은 달러 1만 불이었습니다. 루트는요? 해산에서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 라오스 경유해서 태국 한국 대사관 가시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목숨 거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00명 넘게 보냈는데 90%는 성공했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3월 15일 새벽 2시. 해산에서 만납시다. 브로커가 떠난 후 저는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주체사상탑. 50년을 산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평양냉면집 앞을 지나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냉면 맛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님 댁에 들렀습니다. 형님, 저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로? 함경도 쪽으로요. 잘 다녀와라. 형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작별인 줄. 저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은 작게 싸라. 옷 2벌씩만. 더 가져가면 의심받는다. 딸이 피아노 악보를 챙겼습니다. 아빠, 이거는 가져가도 돼요? 그래. 가져가거라. 아들은 할아버지 사진을 챙겼습니다. 이거는 꼭 가져가야 해요. 그래. 가져가자. 2025년 3월 14일 밤.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가면 죽을 각오로 가야 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2025년 3월 15일 새벽 1시. 기차를 타고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이지만 북쪽은 아직 추웠습니다. 브로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족 넷 맞습니까?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산 외곽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내가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새벽 2시.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은 약 50m. 수심은 허리에서 가슴 높이.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순찰대 교대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그때 1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불빛 보이면 엎드려서 숨으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저는 가족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떨고 있었고, 딸은 울먹이고 있었고, 아들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꼭 살아서 건넙시다. 2시 20분.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월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제가 앞장섰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잡았고, 아내가 딸을 잡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딸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으악! 아내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마. 그 순간 순찰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강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51살 나이에 얼음 같은 강물 속에 엎드려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떨면서 울먹였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순찰대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마침내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살았다.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하십시오. 중국 공안이 더 무섭습니다. 빨리 차로 가십시오. 검은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중국 옷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북한말 쓰지 마세요. 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연길시 외곽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집주인은 7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고생 많았소. 일단 들어와서 따뜻한 물부터 드시오. 할머니가 끓여준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살았어요. 그렇소. 살았소. 잘했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멀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집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우리는 낮에는 밭일을 했고 밤에는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하오. 북한 사람 잡으면 돈을 받는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3월 말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빨리 다락방으로 숨으시오. 우리 가족 넷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이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떨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안이 할머니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북한 사람 본 적 있소? 아이고,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오. 수상한 사람 보면 바로 신고하시오. 신고하면 돈 줍니다. 알았소, 알았소. 공안이 나간 후에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4월, 아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해요. 병원 가면 신분증 확인해요. 그럼 끝이오. 그럼 어떡해요?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몰래 약을 구해왔습니다. 병원은 못 가도 약은 구할 수 있소. 이거 먹이고 이틀만 버티시오. 그 약 덕분에 아들은 3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할머니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5월, 우리는 은신처를 3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단속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길에서 칭다오로, 칭다오에서 다시 베이징 근처로 매번 이동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중국어를 못해서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봤습니다. 신라면이었습니다. 딸이 그걸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거 한국 거예요. 우리 언제 한국 가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간다. 6월,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베이징 외곽 한 교회에서였습니다. 선교사님은 50대 한국 남자였습니다. 형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라오스 경유해서 태국 가시면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드립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가족을 지켜주소서. 자유의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날 밤, 조선족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김치를 해주셨습니다. 고향 생각나지? 이거 먹고 기운 내시오. 김치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것 없소. 우리 같은 핏줄 아니겠소. 6.25 때 우리 아버지도 피난민이었소. 그때 누가 도와줬으니 살았소. 이제 내가 돕는 거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100일.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일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족 할머니들, 한국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2025년 7월 1일, 우리는 위조 중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 여권으로 라오스 국경을 넘으십시오.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들킵니다. 중국 라오스 국경 검문소. 중국 경찰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가족 여행이군요? 네. 경찰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통과했습니다. 라오스 땅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소. 긴장이 풀려서 그렇소.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여기서부터 정글을 통과해야 합니다. 3일 걸립니다. 라오스 북부 정글. 우리는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50대 몸으로 정글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뱀도 있고, 모기도 있고, 더위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날 밤, 딸이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아빠, 가려워요. 아파요.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둘째 날 밤, 아들이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다 죽는다. 정말 못 가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업어줄게. 눈 감고 있어. 저는 26살 아들을 업었습니다. 여러분, 51살 나이에 성인 남자를 업고 정글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지만 부모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정글을 벗어났습니다. 라오스 남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차를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태국 국경까지 6시간입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7월 5일, 라오스 태국 국경.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넘었습니다. 라오스 비자를 받고 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태국 땅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방콕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구름 위에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하늘을 날고 있다. 7월 10일, 방콕 한국 대사관.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4개월의 여정 끝에 대사관 직원이 물을 건네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7월 17일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8월 15일 인천공항 도착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우리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경찰도 없고, 감시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편의점 스문의 시간이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뭐든지 검색하네요. 차단도 안 되고. 저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가 가득했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첫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해도 됩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욕해도 됩니다. 체제를 비판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유였습니다. 11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경기도 한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지원해줬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이 넘쳐났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북한 장마당보다 훨씬 쌌습니다. 저는 마트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라구나. 국민을 굶기지 않는 나라. 아들은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능을 공부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딸은 음악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마음껏 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서 쇼팽을 쳤습니다. 아빠, 드디어 쇼팽 칠 수 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것.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저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은 북한보다 100배 많았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쌀 몇 가마니 살 수 있어? 100가마니도 넘게 살 수 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아팠습니다. 북에 남은 형님, 누님들, 친구들, 동료들, 부모님 산소. 명절 때마다 임진각에 갔습니다. 휴전선을 바라보며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주들도 잘 있습니다. 부디 통일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저는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딸은 피아노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 여전히 숙청당하는 간부들, 여전히 감시받는 인민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룡해 동지가 했던 그 말. 이렇게 가면 북한은 오래 못 간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더 이상 체제를 믿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유를 꿈꿉니다. 장마당은 당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북에 남은 2천만 동포들을 위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6.25 때 싸운 군인들, IMF를 극복한 국민들, 민주화를 이룬 시민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이 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이 비극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부모님 산소에 갈 것입니다. 형님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평양냉면을 먹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여러분,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